암흑물질의 정체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암흑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팽창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모르는 얘기 투성인데, 하지만 이상하게 맞아떨어져가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지껏 파악한 값들과 잘 조화롭게 일치가 돼요. 지질학자들의 우주의 나이, 천문학자의 우주의 나이, 우주론가의 우주의 나이가 모두가 다 한 프레임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석영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찬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1개의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발견들이 있어 왔을까요? 가장 처음에는 우주 팽창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그냥 가만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반해 허블과 르메트르는 그렇지 않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이 팽창 우주설을 거의 아무도 믿고 있지 않았던 그 초기 20세기 초반에 조지 가모프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망명한 미국인 연구자가 혼자서 반지 운반자의 개념으로 팽창 우주설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주 초기에는 아마 더 뜨겁게 우주가 달궈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뜨거웠던 어린 우주의 화석을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지죠. 여러 번에 걸쳐서 검증이 되고,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노벨상도 주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의 운명을 알고 싶었거든요. 우주가 재수축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팽창할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 밀도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할 것도 없이 바리온 물질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원자로 구성된 물질을 바리온이라고 그러는데요. 바리온 물질 밀도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 은하, 그리고 성간 기체 이런 것들을 잘 관측해서 우리가 에너지 밀도를 구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구해냈더니 우리가 이 우주의 거대한 공간을 편평하게, 공간 기하 구조를 편평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임계 밀도 값의 4%만 발견되더라, 그 얘기죠. 우주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난감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우주는 편평해야 될 텐데 4%밖에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는 열린 구조에 아주 뒤틀린, 공간이 뒤틀린 형태라는 얘기인데, 그거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빅뱅 핵합성, 뜨거운 빅뱅 이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예측이 되는 빅뱅 핵합성 이론에 의해서도 우주에는 바리온의 형태로는 4%만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연구를 통해서도 바리온은 임계밀도의 4%만 가진다라는 것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존재했던 연구자들이에요. 거의 100년에 걸쳐서 따로따로 존재했던 연구자들이고 연구 결과들인데, 그것들이 한 방향 그리고 한 비슷한 값을 제시를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암흑물질에 대한 증거도 우리가 학계에선 1980년대 나선은하의 회전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알고 봤더니 이미 1930년대 은하단의 은하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이미 알았더라, 그 얘기죠.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암흑물질의 증거가 수집이 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암흑물질의 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온보다도 여러 배 더 많다는 것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24%인지 이거는 사실 연구에 따라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리온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양이 알 수 없는
암흑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입니다. 우주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큰 포션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초신성 관측을 통해 임계 밀도의 72%나 되는 양이 암흑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힌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왈가왈부하긴 합니다. 그 연구를 충분히 우리가 정교하게 정밀하게 수행한 게 맞을까? 하지만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 연구를 보면 또 임계 밀도의 72%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태의 에너지로 존재한다라는 또 제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72라는 숫자가 이곳에서도 나오고 저곳에서도 나오는 게 이게 우연일까? 이런 우리가 의문을 하게 돼요. 그 팽창, 빅뱅 이론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합니다. 빅뱅 초기에 있었던 엄청나게 빠른 팽창을 얘기하는 건데요. 빅뱅 이론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해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그 팽창은 우주의 다리미 역할을 함으로써 우주 초기에 빅뱅 때 어떤 조건으로 우주가 시작했는지 상관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오늘 입고 나올 수 있는 옷으로 다려줬기 때문에 이 급팽창의 기능은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급팽창이 새로운 불확정성을 우주에 소개했는데요. 그 불확정성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비등방성으로 또 나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비등방성에 나타난 우주의 온도의 차이,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차이들, 어쩌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거는 너무 작은 잡음 속에 또 잡음이니까 지워버리면 딱 좋을 만한 그러한 잡음인데 오히려 그 잡음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우주론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고 지금까지 알게 된 이러한 그 빅뱅 이론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 무엇이 제일 믿기 힘들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급팽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호했어요.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힘들이 다 통일되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삼국 통일 얘기도 아니고요.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하나 독립해서 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 우주가 급팽창을 했다고. 사실은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급팽창 연구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팽창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되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화진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급팽창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었겠구나라는 증거로서 조화진동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소학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아름다운 개념이고 그러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미하고 강력한 증거가 급팽창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나이입니다. 제가 대학원생 때만 해도요, 우주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별의 나이를 우리가 열심히 측정을 해봤더니 별의 나이가 한 140~50억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별들은 100억 년이 훌쩍 넘는 나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우주론가들은 우주의 나이는 대략 한 60~70억 년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천체가 우주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우주론적 이해는 우주의 나이를 얼추 다 하나의 퍼즐로 맞춰 나갑니다. 태양 모델을 계산해 보면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면 태양의 오늘날 밝기, 온도, 크기를 다 잘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화학적으로 태양의 원소를 분석을 해보면 태양은 우주 처음 빅뱅 3분 동안 만든 수소와 헬륨 외에 나머지 원소들도 한 2%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태양이 가장 오래된 별이 아니라는 것을. 태양은 별들 중에 굳이 세대로 치자면 한 3세대 별 정도에 속합니다. 그럼 그보다 오래된 별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이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별들이 한 10만 개에서 100만 개쯤 모여 사는 아주 멋진 천체가 있습니다.
이 구상성단들이 이렇게 멋지게 공 모양으로 있는 이유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기들끼리 중력 집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얘네들이 오래된 집단이라는 것을 벌써 모습만 갖고도 알 수 있는데, 이 구상성단에 포함되어 있는 별들의 화학 성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화학 성분이 우주 초기의 값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별들인 게 확실하죠. 이 별들을 우리가 2세대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세대 별, 구상성단에 있는 별들, 오늘날 존재하는 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별들의 나이가 대략 120억 년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좋겠어요? 우주 자체는 120억 년보다는 나이가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구상성단이 2세대 별이거든요. 1세대 별이 있었어요, 그 전에. 얘네들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던 별들. 근데 그 별들은 지금 없어요. 생을 다 마감했어요. 다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별들은. 이 별들은 나이가 130억 년도 훌쩍 넘을 텐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죠. 어쨌든 실제 우주는 구상성단의 별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생일 때까지만 해도 우주론가들은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임계 밀도를 갖고 있고 감속 팽창을 하는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물리적인 우주라면 산출되는 우주의 나이는 65억 년이에요. 별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의 나이가 그거보단 많아야 되잖아요. 별이 120, 130억 년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나이 문제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암흑 물질도 존재하고 암흑 에너지도 존재해서 우주가 처음에는 감속 팽창하는 듯 하다가 이제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듯한 이 새로운 우주 모형에 입각하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래요. 대략 한 140억 년이라고 볼까요? 한 140억 년 정도가 이제 새로운 우주의 나이랍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2세대별 구상성단이 120억 년인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제. 그거보다 그 전에 있었던 별들도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지질학자들의 우주의 나이, 천문학자의 우주의 나이, 우주론가의 우주의 나이가 모두가 다 한 프레임 내에서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섹터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얼추 비슷한 방향으로 이제 수렴을 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제가 조화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콘코던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코드는 코드가 같다 이런 말씀 하시죠. 쟤랑 나랑은 코드가 같아. 콘, 이건 같다는 뜻이거든요. 콘코드하다는 말은 조화롭다는 얘기예요. 우리 둘이 코드가 같은데? 한 연구는 내가 볼 땐 반드시 이쪽이야. 다른 연구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쪽인데? 그리고 이 제시하는 영역들을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이 제시한 영역들이 겹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겹치는 것.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완벽히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암흑 물질에 대해서도 아직 몽드도 있고 암흑 물질의 정체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지 대충 추측은 하지만 뭐 본 적이 없거든요.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암흑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황 증거는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급팽창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상변이 이건 무슨 소리야. 정말로 모르는 얘기 투성인데 하지만 이상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온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래요. 그런데 하필 137억 년이에요. 근데 그 값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지껏 파악한 값들과 잘 조화롭게 일치가 돼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맞는다는 걸 증명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요.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번쯤 읽은 책이 있어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거기 보면 여우가 이런 말을 하죠.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만 제대로 볼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는 안 보인다고 여우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주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나요? 별, 달, 사람, 기체 이런 건 다 천체거든요. 바리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근데 우주 전체에 우주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움직이는 것의 4%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화 모형이 맞는 것이라면. 한편 신기하고 한편 경이롭고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허망하기도 하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저는 우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96%는 아직 모르는데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50년 전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 알던 것보다 100배는 더 많이 압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주를 알아갈 것이고 저는 내일 오늘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주론적인 시작과 발달, 마무리까지 저희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이제 진짜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마치 사상 누각처럼 만들어 온 이 성이 사실은 그게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 바로 다음 시간부터 낱낱이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십시오.